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뒷방 상영관의 후배입니다. 저는 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잠겼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그런 거 같아. 뭔가 밥 먹고 나른한가? 나 뭘 갑자기 나른해지지? 저희는 참고로 저녁으로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또 저희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번째. 저희 익숙해요 이제. 저희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계속 저희 집에 오는데 뭐 나름 즐겁습니다. 자, 대학 와서 이렇게 친구 집에 여러 번 놀러 오는 게 처음이네요. 맞아. 저도 대학 와서 집을 이렇게 치워본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치운 것이란 말인가? 야,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근데 사실 제 방보다 훨씬 깔끔해요. 제 방보다.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병 주고 약 주고 있네. 지금 벌써 추석 연휴예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야? 추석 어쨌든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들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진짜 바빴어요. 뭐 하셨는데요, 은정? 근데 저만 바쁜 건 아닌 것 같고 모두가 바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됐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말했던 연시 옥상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했었죠. 진행이 됐죠. 예정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글쎄요,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잘 된 것 같아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추억 하나가 남겼네요. 그거 하고 또 금요일에는 방송에 몇 번 언급했던 쿠키 씨랑 또 배씨의 교환학생 쿠키 씨는 쿠키 씨는 공부하시느라 바쁘시고 오랜만에 신촌에 와가지고 쿠키랑 만날 겸 그리고 배 환송회 겸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20명 넘게 왔어요. 전 못 갔어요. 아팠거든요. 저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어가도 되나요? 네네. 저 너무 바빴고, 영화도 많이 못 봐서 너무 피폐한 상태고, 과외를 하고 있어요. 국어를 가르치는데, 정말 과랑 어울리는 과외네요. 우리 과 얘기 안 했었나요? 나는 과 얘기 안 했을 텐데. 말할까? 아니? 저는 국어를 가르친대요. 저는 문화비평학과이고요. 저도요. 네. 그리고 철학과시잖아요. 나도 연계 전공을 하나 했었는데 뭐 하시는? 동아시아학이라는 걸 했었는데 근데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럼 안 한 건데.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여전히 관심사가 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동아시아 생각해요. 영화를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저의 약간 관심사가 있는. 차이밍량. 그래서 차이밍량. 여하튼 과외를 예,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참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숙제를 안 해왔는데 안 해왔다고 했을 때 그냥 안 했어요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핑계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딱 그 핑계 같은. 근데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 친구까지 맥이 빠지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또 감정적인 문제가 와서 배씨 배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또 좀 나아졌거든요. 이야기 좀 하고 기분도 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는 어디쯤 비행기에. 근데 비행기가 좀 연착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타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 어머. 지금까지? 네, 오후에도 카톡을 하는 걸로 봐서. 제가 영국 갔을 때 엄청 오래 걸리긴 했는데 열 몇 시간. 근데 앉아서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영화를 2편을 봤어요. 그 혹시 벤 애플렉 배우님이 나오는 어카운턴트
회계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끔찍해요. 회계사. 끔찍하고 여러 가지 걸 봤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영국은 제 마음의 나라라 그런지 어쨌든 영국 꼭 가십시오. 예, 배도 영국에서 저희 방송 듣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여하튼 저는 그래서 그리고 후배 씨랑은 수업도 좀 겹치고 해서 자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거의 일주일째 매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기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기쁜 진심입니다. 표정입니까? 정말 기뻐 보인다. 너무 기쁘다. 여튼 지금 그리고 원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저희 또 연시 동아리에 지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닉네임 물어보니까 지수라고 해달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유튜브 채널을 추천받았는데 요가소년이라는 요가하는 그런 채널인데 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뭐 하루 30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서 짜여져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 해봤는데 요가가 막 팔굽혀펴기라던가 막 그렇게 격한 운동은 아닌데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좀 힘든 자세라고 버티고 이런 건데도 30분 했는데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다음날에 막 근육이 땡기고 막 원정씨 요새 K 양생체조도 하시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체조부터 요가까지 양생을 하고 있구나. 그분이 네, 되게 이황 선생님도 하셨답니다. 여튼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들으시는 분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요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밤 저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늘 밤 저희 어머니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노랑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되게 자주 보고, 옥영도 보고, 뭐, 금요일에도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 많이 봐서, 그러니까 막 책을 좀 집중해서 읽고, 그렇게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는 지금 되게 하고 싶고 뭐 읽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집중을 못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추석 때는 좀 그걸 하려고 제가 영화를 9편 지금 빌려놨거든요. 인스타그램에도 뭐 스토리로 올렸나? 아니면은 게시물로 아주 아시아 넉넉하게 담아온 것들을 미조구치 겐지 영화랑 뭐 나루세 미키오 영화랑 그리고 허우샤오신 영화 4편 빌리고 동경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을 그렇게 풍요롭게 좀 집중을 해서 보내려고 낭낭하게 챙기셨네요. 네. 한가위만 같아라. 낭낭하게 챙겼어. 다들 뭐 내려가시나요? 저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원래 안 가죠? 원래 안 갑니다. 전 원래 가는데 안 갑니다. 네, 가기 싫어요. 저도 가기는 싫은데. 네, 안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추석과 그리 큰 네. 연관은 없는 저 사람들 안 가고 같아요. 싶어요. 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 바로 영화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뒷방상영관 20번째 상영작 토니 에드만입니다. 저희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혹시 감독님이 마렌 아데 감독님의 네, 마렌 아데 감독님의 토니 에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죠? 노랑 씨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족 영화를 좋아한다는 편견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아니, 만비키. 제가 나름 변명을 하자면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저는 장르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특수한 소재가 있는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환상, 꿈 이런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정말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 다루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잔잔한 그냥 얘기 하다 보면은 그냥 가족이 주된 소재가 되고 그런 거지. 내가 나는 그리고 가족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가족 멜로?
그런 가족을 아름답게 그리는 건 또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뭐 가족 영화라 해봤자 그런 되게 좀 아름답고 예쁜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닷마을 다이어리나 뭐 어느 가족 같은 것만 봐도 그렇게 막 아름다운 가족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좀 아름답긴 한데 걸어도 뭐 걸어도 동경 이야기. 아픔이 있고 균열이 있고 진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현실적이라고 하면 좀 말이 되려나?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밀고 있었던 영화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는 또 뭐 가족 이야기라면 가족 이야기지만 뭐 아무튼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거를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토니 에드만을 할래? 뭐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쵸. 근데 그것도 또 가족 영화 아니냐고 원정 씨가 나는 가족 영화는 싫어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부분이 이 가족은 솔직히 뭐 사연 있고 이런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녀리라 해봤자 뭐 그냥 모두에게 있을 만한 그런 별로 안 친하고 서먹서먹한 그 정도밖에 없고 그렇게 독특한 가족은 아니죠.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자유 코너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영화 박세상 현실에서 뭔가 현실을 지시하는 그런 현실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건데 뭔가 가족 얘기 아니냐라는 말이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억울했나 봐요. 맞아요. 근데 가족 얘기 맞긴 하잖아요. 항상 근데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이 둘이 이런다니까 진짜 맞긴 하잖아요. 완전 가족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며 근데 가족 얘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인 것만은 아니다. 내가 좋았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렇죠. 그래. 네,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뻔한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이 영화가 이게 핵심이었다. 이 영화가 그렇게 뻔한 영화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자기 내가- 자신의 취향에 대한 변론을 근데 이 취향도 사실 좀 일관되긴 하다. 이제 인정을 하시는군요. 이제야 뭔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동정부한 막 이런 거랑 막 그런 대만 영화들 좋아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완전히 가족 얘기만은 아닌 다른 다양한 얘기를 품고 있는 마렌 아델 감독님의 토니 에드만 줄거리 한번 간단하게 감독님 제가 좀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감독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마렌 아델 감독님은 일단 여성분이시고 76년생이세요. 젊은 되게 감독님. 젊으시고 지금까지 3편의 장편 영화밖에 안 만드셨대요. 뭐 첫 번째 영화는 Forest for the Trees 나무들을 위한 숲 이건데 이거는 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드신 거래요. 근데 2003년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으셨다고. 대학 졸작이 심사위원상? 네, 대학 졸업 작품. 썬댄스 영화제 영화들 좋죠. 그리고 대박이다. 그 다음 영화가 Everyone Else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베를린 은곰상을 받으셨대요. 베를린 영화제. 와 이분. 그리고 사실 이 뭐 토니 에드만 이게 3번째 영화인데 이게 무슨 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칸 영화제에서 되게 호평을 받았고 연말 비평가들 투표에서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그래서 한국에는 되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상은 못 받았나요 이 영화? 노미네이트만 됐던 걸로. 근데 비평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연히 이 영화지 막 그랬대요. 이해 뭐가 받았을까? 너무 나다니엘 블레이크. 그게 나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근데 뭐 이 두 영화가 다루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현실이 좀 비슷하기도 하니까 좀 아쉽게 됐네요. 정말 좋은 영화인데 칸 영화제도 황금종려 후보고 아카데미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라고. 그래요? 다들 뭔가 문턱에서 살짝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심사위원들이. 뭐 상을 못 받아도 충분히 그렇죠. 상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 감독님이 근데 3개밖에 안 만드신 이유가 그러니까 데뷔한 지는 한 13년 되셨는데 13년보다 좀 더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한 7년 정도 미구엘 고메즈 감독의 무슨 천일야화 프로젝트에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대요. 포르투갈 그래서, 감독님. 이렇게 좀 작품이 적은데
저는 앞으로 더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좀 다작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 네. 저도 뭐 간단하게 몇 개 좀 한번 봤는데 그렇게 사실 이것도 보니까 토니 에드만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할 때까지 되게 공백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이 뭐 호평을 받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보통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그런 거를 조금 노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평이 좋아서 뭐 주최 측이 되게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이 감독님의 영화를. 칸에서요? 네. 칸이 근데 조금 그 신인 감독들을 좀 밀어주는 편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을 많이 쌓은 기라성 같은 감독님들이 내는 것도 좋지만 좀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만든 영화 미래 유망주들을 네, 좀 키울 겸. 그래요. 그런 근데 것들을 좀 캔노치 본다고. 감독한테 상 주고. 뭐 그건 뭐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나 보죠.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이 영화 리메이크 한다고 미국에서 그 빈프레드 역할로 아마 잭 니콜슨 배우님이 캐스팅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아직 큰 뭐 소식은 없네요. 네. 저는 그거를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 뭐 아까도 뭐 잠깐 저희 집으로 오면서 노랑 씨랑 대화하긴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게 딱히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게 별로 없어서 렛민도 그랬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올드보이도 그랬고 그 홍콩 영화였나? 무간도를 디파티드. 네, 디카프리오 나오는 디파티드도 별로 근데 그거는 좀 호평인데 원작보다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는 없었어요. 원작의 뭔가 그 아릿한 그쵸. 그런 느낌이 사라져서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물론 양조위도 맞아요. 너무 잘생겼는데 뭔가 좀 그런 뭔가 좀 짠내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원작만의 느낌이 있죠. 그쵸. 네, 저희 한 감독님 이 정도 소개를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배가 꼬르륵 거려서 당황스럽고.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그래요? 어떻게 뭐 어떤 분이 소개시켜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네. 네.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영화는 부녀가 나옵니다. 네. 독일 분야. 네, 독일인 부녀인데요. 아버지는 빈프레드라는 분이 나오고 딸은 이네스라는 그런 분이 나와요. 아버지 빈프리드는 좀 이렇게 혈압계를 몸에 이렇게 달고 사시고 또 이렇게 혈압이 잠깐 오르면 경보음 같은 것도 울리고 하나 봐요. 또 머리는 또 하얗게 샜고 뭐 자신만큼 늙은 강아지인 빌리와 함께 살고 있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마 영화 정황상 이혼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혼을 했지만 자기의 아내랑 재혼을 한 그쪽의 남자랑도 잘 지내는 관계가 묘사가 돼요. 그래서 막 사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조금 불운해 보이잖아요. 빈프레드가 몸도 안 좋고 혼자 살고 이혼을 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불우하게 살아가는 분은 아닙니다. 되게 즐겁게 유머러스하게 살아가고 사실 전 불우해 보였어요. 여하튼 그 음악 교사였던 걸로 보이고 네. 좀 그냥 교사 생활 즐겁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신 그런 그냥 중년의 장난기 많은 중산층 중년의 뭐 노인 뭐 그 네. 정도 독일의 좀 중산층인데 좀 장난기 많으신 근데 좀 이혼남이고 그런 분이신데 딸인 이네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네스가 굉장히 똑부러진 성격의 인물이라서 현재 국제적인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루마니아에 있는 부크레슈티에서 수도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겠죠. 뭐 딱히 그렇게 엄청 특별한 가족 관계는 아닌데 이러다가 그 빈프레드의 전 아내 쪽 가족들이 이네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미리 생일을 축하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네스를 부르는데 우연적으로 가게 된 거죠 아마? 아닌가요? 이네스가 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네스의 생일을 같이 미리 한번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났다가 자신이 이게 생일을 위한 모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빈프레드가 직접 이네스가 살고 있는 부크레슈티에 가서 선물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네. 그 강아지 키우고 있던 빌리라는 강아지가 죽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자신의 삶에서 상실을 맞이하면서 좀 자기 딸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 뭔가 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딸하고 뭐 친해져 보려고 했던 건지 그런 걸 위해서 그렇죠. 딸의 생일이라는 가장 큰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과 오랫동안 살아온 그 반려견 빌리가 어느 날 죽었다는 사실과 겹쳐져서 멀리 있긴 하지만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딸이 살고 있는 부쿠레슈티에 가게 됩니다.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왔지만 사실 이네스는 너무 바쁘고 아버지를 이렇게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아서 뭐 맞아요. 비서를 보내서 응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차갑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대하는데 어쩌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너무 유쾌하고 장난을 많이 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네스에게 중요한 거래 대상인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어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농담 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네스는 점점 아버지의 존재가 불편해지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 아버지가 짐을 싸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이네스에게 다시 원래대로 일상이 찾아오는 듯 했는데 새로운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긴 하는데 뭔가 여성 직장 동료들과 같이 간 바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아버지가 변장을 한 사람이고 그쵸, 그 사람 이름이 토니 에드만이라고 네.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누가 봐도 아버지거든요. 누가 봐도 아버지가 틀니를 꼈다 뺐다 하시는데 틀니랑 검은 가발. 네. 근데 항상 변장을 하실 때는 그 틀니를 꼭 끼워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좀 이렇게 파마끼가 들어간 가발을 쓰면서 본인을 마치 유명인의 뭐 운동선수의 코치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뭐 거래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사의 뭐 코치라든가 독일 대사관. 네, 자기가 독일 대사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의심할 법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네스 주변을 맴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네스도 처음에는 당황을 하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맞받아치기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이 독일 대사인 것 마냥 역할극에 장단을 맞춰주는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좀 이런 항상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딸도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도 좀 성격이 만만치 않게 자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신의 삶을 당신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얼마나 이상하게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도 아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와서 봐봐라 이런 식으로 막 클럽 가서 마약하는 것도 데리고 가고 그쵸, 보여주죠. 그리고 뭐 진짜 자기가 컨설팅 하는 그 기업에 아주 하층 노동자들이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이런 거를 다 뭐 물론 너무나 세세한 얘기들이 있지만 퉁쳐보자면 이런 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을 맞받아치는 딸 이런 해프닝들이 이어지는 영화가 러닝타임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또 따로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영화예요. 2시간 40분 한 40분 약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빈프레드와 딸 이네스의 이런 어떤 충돌? 대립 같은 것이 계속 주된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이네스가 컨설턴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컨설팅을 해주는 뭐 원청이라고 해야 되나? 원청 사장을 어떻게 접대를 하는지 그리고 뭐 그게 그들에게서 일을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 뭐 그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뭐 또 하청 업체를 어떻게 만나는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자세하게 보여줘요. 사실 어려운 용어도 뭐
많이 나오고 그냥 보면 뭔가 바쁘다 싶은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한 측면을 얘기할 때는 조금 생략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감독님 생각이 최대한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노랑 씨도 저희 리허설 때 말을 해주셨듯이 그냥 겉으로 대충 보면 그냥 뭐 가족 간의 그냥 부녀 관계 얘기다. 좀 서먹서먹한 관계인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아까 노랑 씨가 얘기하신 대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아버지가 사실 뭐 68혁명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고 딸은 뭐 신자유주의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더 그렇게 딸이 그런 신자유적으로 일하는 작업 환경을 더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알면 알수록 더 파고들 구석이 많은 영화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유럽의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좀 사랑을 뭐 인기를 끌지는 않았대요. 특히 좀 유럽의 비평가들이 이 영화를 많이 좋다고 평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까 노랑 씨랑 리허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루마니아와 독일의 관계가 어땠는지 저도 몰랐어요. 네, 뭐 사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왜 빈프레드를 68혁명 세대라고 하는 근거가 어딜까라는 걸 항상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또 리허설을 하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 뭐랄까 유럽인들 그쪽 대륙에 살면서 그쪽에 있는 역사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면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런 배경이 있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혹시 배우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거 없나요? 이름 정도. 이름 정도는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네스 딸 역할 맡은 분은 산드라 휠러 배우시고 그 다음에 빈프리트 콘라디래요. 이분 뭐 플레이님이 아무튼 콜라디가 성이죠. 네. 성? 네. 빈프레트 콜라디, 이네스 콜라디. 네. 그리고 이분은 페터 시모니 쉐크. 이분 뭐 꽤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페터 시모니 쉐크 글쎄요. 저도 제가 이분이 나온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토니 에드먼이 산드라 휠러 이분은 근데 네.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닌가? 저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유형화하는 건 좀 그렇지만 독일 분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맞아요. 했고 좀 그분 누구죠? 미셸 윌리엄스도 떠오르기도 했어요. 미셸 윌리엄스? 네. 그 프로필 사진만 보면 되게 미셸 윌리엄스랑 닮은 사진이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모르겠어요. 글쎄 제가 독일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네, 두 분이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나온 영화들 중에는 제가 또 아는 영화도 없고 찾아봤는데도 뭐 딱히 네, 관심이 갈 법한 영화들이 있는데 크게 제가 아는 영화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이쯤 얘기했으면 저희 슬슬 다음 코너인 다시 보기 얘기를 하면서 더 토니 에드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온정 씨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그 딸인 이네스가 있는 부크레슈티로 아버지인 빈프레드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지내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네스는 계속 바쁘니까 아버지를 챙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지내다가 결국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이네스가 아버지인 빈프레드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기껏 준비한 건데 그때 마침 이네스가 상대해야 되는 가장 높은 사장?
급의 그쵸, 거래처 사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힐덴베르크였나 이름이? 헨넨베르크 씨의 부인이 될 분이 이니에스한테 같이 쇼핑을 하자고 그죠.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좀 여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쇼핑을 해야 되는데 안내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쵸. 이니에스는 사실 너무 귀찮지만 접대 느낌으로 접대죠. 그쵸. 접대 느낌으로 그걸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사지를 갑자기 취소하고 이제 거기를 가요. 가서 이제 아버지는 쇼핑몰에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억지로 때우고 그걸 일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와 딸이 만났는데 그때 아버지인 이름이 어렵네요. 빈프레드가 이니에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인간이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툭 튀어나오죠 그냥. 근데 뭐 그냥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농담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죠. 근데 이 말을 하는 빈프레드의 표정이 진짜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빈프레드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 자기가 그래도 딸 얼굴 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딸은 계속 전화만 하고 있고 기껏 나랑 잡은 약속인데 또 일한다고 이렇게 자기 쇼핑몰에 혼자 내팽개쳐두고 뭐 그래도 뭐 어디보단 낫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인물의 감정이 정말 날것으로 순간적으로 확 드러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물론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로 봤을 때도 정말 아버지가 딸한테 서운해한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둘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정말 확 느껴지게 하는 장면이어서 이 장면이 전 인상 깊었어요. 근데 원정 얘기를 들어보면 원정은 이니에스한테 좀 감정이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두려운 게 있죠. 제가 만약 이니에스처럼 바꿔줬을 때 나도 누구를 저렇게 대하지 않을까. 근데 그니까 이니에스는 사실 이니에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거의 주말에 왔나? 그런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사장한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고 이제 그 사장의 부인한테 접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쳐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짜증이 났을 것 같고 아무리 아빠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있어요. 막 아무리 아빠라도라 하지만 아빠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거 두 개가 항상 겹치죠. 아무리 아빠라도랑 그래도 아빠인데라는 게 계속 겹치니까. 그리고 이게 부녀 관계로 봐도 그렇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가 빈프레드가 68혁명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고 딸인 이니에스를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인물로 봐도 네가 인간이냐라는 이 대사가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정말 일만을 위해서 가족도 신경 쓰지 못하고 일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이런 이니에스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거 있는데 빈프레드를 왜 68혁명 세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김혜리 기자님은 인구학적인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68혁명 세대라는 게 그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혹은 뭐 말미에 전쟁 말미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전쟁 끝나면 항상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 안도감에 그 세대가 이제 68년쯤 되면은 젊은 청년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를 말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세대 그런 신자유주의 세대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니에스의 세대는 68혁명 세대의 자식으로서 한 70년대 후반쯤 태어나서 또 지금 한창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말한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솔직히 어쩔 수 없죠. 이미 활발하게 사회에서 일을 하고, 물론 그게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인 것이 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겠지만, 이미 조금 뒤안으로 밀렸다라고 생각한 68혁명 세대의 아버지들이 막 불쑥 찾아와가지고 뭐 애가 자식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떻게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왔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네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는 거죠. 자신의 성공이나 성과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는 다음에도 올 수 있고, 내가 생일이 이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생일 때문에 왔다는 얘기도 뭐 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지도 않고, 좀 이런 당시 계층이 아니지, 당시 세대의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좀 단편적으로 확 드러날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반찬 갖다 준답시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의도지만 아무래도 저랑 더 가까운 세대에 감정이입을 할 테니까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너무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도 이렇게 격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뭐 어느 쪽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예시에서 보면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부모님은 우리 딸 뭐라도 하나 더 잘 먹으려고 딸한테 뭘 더 잘 해주고 싶은 좋은 마음인 건데, 그쵸. 근데 딸이라고 치면 딸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그쵸, 내 공간이 거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럼요. 그런 가치의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가 다시 보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빈프레드가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다가 어느 장면이었죠? 밤에 먼저 이네스는 들어가서 집에서 자게 되고 토니 에드만으로서 활동을 하던 빈프레드가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딸의 집을 한번 들어가 봐요. 그날이 아마 클럽에서 마약한 다음 날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혼자 집으로 가버렸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아침에 비스켓 몇 개를 사가지고 이네스한테 주려고 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봐도 안 나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딸의 아파트를 열쇠를 열고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하지 머뭇거리다가 바로 이네스 옷장으로 숨어버린 거죠. 옷장으로 숨었는데 이네스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옷을 입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기괴한 형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아버지를 막 무차별적으로 너무 분해서 때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빈프레드를 맞으면서 맞다가 좀 웃어요. 막 이러고 웃으면서 왜 이래?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는 게, 그것도 아까 지금 저희가 온정 씨가 말했던 다시 보기에서 이어지면서 했던 얘기들, 그건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경악을 해서 화를 낼 만한 장면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장난이고 재밌고, 물론 뭐 완전 장난쳐야지 하고 의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숨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 그리고 딸이 원래 되게 형식적으로 잘해주는 어른 같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화가 나서 때려주면 그것도 이제 이제 우리 딸 같네 이러면서. 네, 맞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화가 나서 원래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뭐라도 때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분노 때문에. 근데 그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제 개인적인 가족사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부모님이 막 웃어요. 그럼 그때 너무 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귀여운 거죠, 이 화내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가끔 이건 프라이버시다, 이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피식 웃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근데 그때 저는 무한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데도 화가 나네. 당신들이랑은 말을 안 통해 라는 말은 못하지만 혼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딱 제가 느꼈고, 두 번째 한 개 더 뽑자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는 다음에 이제 이네스가 진짜 자신의 생일날이 다가오죠. 근데 이제는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생일조차 우리 그 컨설팅 팀의 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아마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사가 뭐라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홈파티 같은 걸 하려고 불러요. 근데 그거 내가 태어난 날인데 그날조차 막 내가 알아서 뷔페 불러가 출장 뷔페 불러서 집에 차려야 되고 나는 좀 우아하고 멋진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네스가 지퍼 달린 옷을 이렇게 벗으려다가 낑깁니다. 낑겨가지고 벗지도 입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벨이 울리죠. 초인종이.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네스가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나를 올가매는 이 모든 것들이 실증이란 나머지 옷을 다 벗고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그때부터 말을 합니다. 이거 나체 파티야. 나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와. 그러고 나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뒤에 갈수록 자기 직장 상사도 오고 자기 남자친구도 오는데 다 한결같이 알몸으로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장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억지로 드레스를 벗을다가 걸려서 안 벗겨지다가 딱 벗을 때 그때 왜 이렇게 제가 후련한지 딱 벗으면서 뭔가 이제 네, 내 생일인데 왜냐면은 제가 조금 의미 부여를 하자면 생일은 정말 내가 태어난 날이고 내가 이렇게 오롯이 홀몸?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치고 태어난 날이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생일날마다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나를 위한 날이라고 해도 무방할 판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인간답지 않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분노가 또 느껴졌어요. 옷을 벗는 그 장면. 그게 너무 저에게는 속 시원하면서도 슬픈 장면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벗을 때 후련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낑겼을 때 답답하고 뭔가 울 것 같고 너무 짜증이 나 죽겠고 그거는 진짜 저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뭔가 이 모든 상황에 이네스의 모든 태도? 어찌 할 수 없는 아빠도 자꾸 이러는데 나 찾아와서 토니 에드만이라 그러고 근데 아빠니까 또 내가 어떻게 적당히 해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직장도 내가 막 마음에 들어서 막 너무 좋아서 그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면서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나도 이거 아닌 거 알겠는데 근데 또 아빠가 와서 뭐 계속 반복이긴 하지만 너는 그러니까 인간이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집어치워버리고 싶고 너무 답답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감정이 한꺼번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유일하게 피식하기도 하고 되게 후련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앞에서 빈프레드가 막 유머랍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웃기지 않았거든요. 오늘 랍시고에 되게 많이 집중하는데. 근데 정말 이 나체 파티에서 본인이 너무 이렇게 당당하고 전혀 부끄럼 없고 또 그 회사 사장도 결국에는 나 맥주 한 잔 마시고 왔어 이러고 벗고 오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그런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무리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온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뭔가 처음에 그 부하 직원인 앙카가 비서가 벗고 왔을 때는 어딘가 조금 탐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구나.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한다면 뭔가 아무리 그래도 생일이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챙겨줘야지라는. 저는 좀 앙카가 오히려 약간 갑질을 당해도 저렇게 당하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앙카 입장에서는 다 맞춰주면서 해야 되는 상사인데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는. 근데 이게 심하게 보면 그런데 사실 이 영화 맥락에서 보면 앙카는 좀 개그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사가 뭐 말하면은 되게 좀 항상 보는 좀 순진한 인턴 캐릭터라 해야 되나? 뭐 말하면 고지고대로 듣고 정말 옳은 줄 알고 막 제가 일 잘하는 거 맞나요? 뭐 안 벗고 오라시니까 그래서 벗고 왔어요. 막 이런 좀 개그 캐릭터로 쓰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갑질을 당하는 거죠. 전 너무 불쌍했던 게
사실 내 직무가 아니잖아요. 내 상사의 아버지를 대한다는 거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선뜻 던진 질문에도 저는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내 직무가 만족스럽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뭐라고 해야 될까? 퍼포먼스. 네,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고민부터 그렇게 벗고 오라니까 벗고 오는 데까지. 저는 그 친구가 제일 그랬는데, 저는 상사가 벗고 온 것도 보면서, 아,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네스를 한테 좀 이렇게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라도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뭔가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긴 네, 하거든요. 그렇긴 했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온 친구는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아 이게 나차 파티면은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되게 들이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앞에서 하도 들이대서 그냥 벗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도. 다음에 보자 이러고 가고 근데 또 의외로 사장은 그렇게 옷을 벗고 들어오고 그게 뭔가 인간관계를 딱 보여주는 느낌? 딱 정리됐죠? 그러고 나서. 회사 옮겼잖아요. 그쵸. 여튼.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노랑씨 다시 보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빈프리드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네. 그 독일의 초반에 잠깐 나오는데 노모가 등장하죠. 노모신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이라서 뭐 당연히 빈프리드도 오고 이네스도 왔는데 그 어머니의 지하실 같은 곳에서 뭐 거기에 뭐 나치 시절 모자들 뭐 그런 다 것도 철모도 모자 모으셨던 분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어떤 털모자가 있고 거기서 막 뭐 모자 구경을 했나 아무튼 할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딸이랑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모자 하나를 써요 이네스가.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끼고 장난을 치던 그 틀니를 이네스가 껴요. 그걸 보고 빈프리드가 아 너 가만히 있어봐 이대로 내가 사진 한 장 찍게 하고 카메라 가지러 가요. 그리고 근데 아버지가 가자마자 이네스는 그걸 벗고 벗었을 때 표정이 저는 되게 뭔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가 비어버린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런 느낌? 보통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틀니 끼고 모자 쓰고 이네스가 웃고 사진기 가지러 갈게 한 다음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마음을 열었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가고 나서 이네스가 그 표정을 제가 뭐 저도 이게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뭔가 뭐 이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씁쓸한 느낌도 들고 씁쓸해. 좀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해석하자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할머니의 모자고 아빠의 틀리잖아요. 그거를 낀다는 게 저는 이 영화가 그 아버지 세대와 딸 세대 뭐 혹은 그들이 상징하는 가치의 충돌이라고 보긴 했는데 뭐 그것들이 뭐 나중에 서로를 이해하고 근데 이해한다는 게 막 이렇게 막 화합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너의 삶이 그랬고 또 너의 삶이 그렇구나라는 걸 그 상황을 뭐 서로 보게 됐다는 그런 의미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네스가 이제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의 역사를 생각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할머니 세대도 있었고 아버지 세대도 있었고 나의 삶이 뭔가 대립과 충돌 혹은 단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어떡하지? 뭔가 이런 느낌? 그 역사를 다 알고 그들의 삶도 다 아는데
그죠. 모자도 써보고 틀니도 껴봤지만 근데 결국은 나는 이제 또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라서 결말 부분이 사실은 참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 자체가 어떤 당시 세대나 아니면은 뭐 한쪽 세대에 대한 긍정적이나 부정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말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그죠. 있어요. 안 그래도. 휘트니 휴스턴의 그거 말고 뭐요? 그거 말고 포옹 장면. 포옹 장면. 야채 파티를 했잖아요, 아까. 그쵸. 그 후배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야채 파티에 또 이상한 갑자기 괴생명체가 등장을 근데 그 하는데. 괴생명체 뭐예요? 그게 뭐 루마니아의 악령을 불가리아. 불가리아? 그게 불가리아? 그러니까 독일 대사라고 거짓말을 치고 불가리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가져왔나? 아무튼. 네, 머리에 장식이 자기가 독일 대사라고 속여서 찾아갔던 그 집에 거기서 빌려온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그래서 여튼 그 형태가 네. 의미하는 바가 그냥 그게 악령을 쫓는 인형 같은 느낌을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네. 갈색 털복숭이. 털복숭이 털복숭이죠. 그 괴물이 악령을 쫓아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사실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은 한 명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때 분명 이런 일이 오늘이 생일이니까 꼭 등장할 텐데 아버지가 딸의 나체 파티에 쉽사리 못 낄 텐데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라도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아무튼 그냥 온몸이 다 털인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당황스럽지 않아요. 나는 다 벗고 있는데 쟤는 털로 뒤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니에스가 내가 불렀다 뭐 이러면서 행사 도우미처럼 이렇게 보내고 돈 주고 오겠다 이러면서 나체 파티니까 뭐 하나 그냥 대충 걸치고 신발도 안 신고 털복숭이가 미리 먼저 나가는데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공원에서 아빠하고 부르죠. 네, 파파하고 부르는데 불러서 한 번 안는데 근데 그 장면이 또 좋았던 게 막 안아서 막 나나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영화에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엔딩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안긴 안는데 근데 안은 다음에는 좀 어색한 그죠. 느낌? 안긴 안았는데 건조하게 그냥 한번 안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빠가 으악 하고 또 장난치고 그래서 그냥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좀 긴 얘기인데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점이 이 영화가 현실의 어떤 사회에서 지시하는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이 토니 에드만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뭔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인물이잖아요. 토니 에드만이. 그리고 어떤 나체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털을 뒤집어 쓰는 것도 그렇고 뭔가 현실적이거나 사실적인 건 아닌데 어떤 상상적인 무언가 형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상상적인 뭔가 영화적 상상력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두 인물이 완전 다른 세대의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 어떤 상상을 통해서 한 번 딱 만나게 하는 뭔가 그런 게 그런 걸 뭔가 시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왜 그런지는 시적인 순간?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떤 뭔가 현실을 되게 저는 이 영화가 현실을 되게 잘 반영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상상력을 가미해서
뭔가 되게 재밌는 그런 벌거벗은 인간과 털로 뒤덮인 인간이 만나게 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이 영화가 그냥 단지 또 현실을 지시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그거 넘어서는 다른 걸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노랑 씨가 말해주신 두 결말 부분도 그렇고 그게 정말 이 영화의 매력을 잘 나타내준다고 보는 게 그 아까 말한 그 이네스 역을 연기하신 분 산드라 휠러 분의 연기가 정말 그 어색함과 공허함과 짜증과 뭐 이 온갖 착잡한 감정들을 이런 온갖 감정이 섞인 표정을 너무 잘 지으시는데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아버지와 어색한 순간들도 너무 그 둘 간의 어색한 정적이 나도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결말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둘이 만나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둘이 교감하는 이런 순간들인데 이런 순간들조차도 잠깐이고 지나면 다시 또 이런 어색하고 그런 공허한 어정쩡한 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게 참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모든 그 영화나 모든 현실이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다행이야 하고 아빠 하면서 딱 안고 끝나야 보통 자 이렇게 교훈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고 기분 좋게 말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뭐 친구들끼리는 아니면 연인들끼리는 아니겠죠. 왜냐면 같은 세대를 살아왔고 같은 접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대 얘기를 하자면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그 30년 동안 자라오면서 내재한 가치나 문화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본인이 봐왔던 역사적 가치도 다 다를 텐데 그 사람들이 저는 손잡고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서로 맨날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게 설령 부모랑 자식 관계이더라도 부모 자식이니까 누군가가 주입한 규범 때문에 앞에서 웃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네스가 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이 예의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릴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좋았어요. 안 좋은 거를 계속 보여주다가 관계가 좋아진 장면에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좋은 장면도 보여주지만 정말 그건 잠깐이고 또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근데 적어도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 부모랑 자식은 결국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면서 그만둔다기보다는 저는 계속 그 순간들이 짧더라도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안고 바로 어색해질지라도 한 뭐 100일 만에 그렇게 안아본다가 한 뭐 2달 만에 이렇게 안아보는 걸로 바뀌고 그게 삶의 짧은 순간으로 나타났으면 한다. 저는 영화를 보고 그걸 한번 염원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물론 세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부녀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영화가 단지 부녀관계만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사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 영화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번 자유 코너를 구성했죠. 네. 저희 자유 코너 뭐 이름은 딱히 정하지 않았지만 토니 에드만을 둘러싸고 있는 외연적인 역사적 배경 혹은 뭐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온정 씨가 짚어줬던 이거를 반드시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얼마든지 사실 저희가 아는 척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는 척 하려면. 근데 저희는 실제로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저희 지식의 넉마주의 하면 그 교수님한테 또 혼나요. 지식의 넉마주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노랑 씨도 아시는 그 교수님 그쵸. 있잖아요. 네. 그 교수님이 유명하신. 자주 말씀하시는 말인데 너가 직접 아니 그것도 같이 성대모사도 같이. 아이 그건 나중에. 너가 직접 읽지도 않은 텍스트나 보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주워들은 걸 네가 아는 것이냐 그렇게 지식 주워 다니는 지식의 넉마주의꾼 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진짜 옛날 단어 아니에요? 넉마주의? 그런 얘기는 저는 그분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하튼 저도 이거가 제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일단 이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저는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모르니까 막말한다 이거는 절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 영화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좀 알면 좀 더 영화가 많이 보이는 그런 것 정도? 우리가 그 정도 짚어보자 이런 느낌? 저희 나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루마니아와 독일의 관계를 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인물 주인공 두 사람은 독일인이지만 초반에 독일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뭐 마지막 장례식, 할머니 장례식 빼고는 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일단 이네스가 컨설팅하는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석유회사? 정유회사래요. 뭐 석유 시추 현장인가 뭐 그 비슷한 현장이 그렇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루마니아에 석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차 세계대전으로 가면은 루마니아는 좀 지도를 보면은 독일과 소련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력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전쟁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그렇죠. 뭐 그 중간에 되게 복잡한 사정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루마니아가 독일의 거의 식민지처럼 그런 일본과 조선의 관계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와 독일 사이에는 식민 피시민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도 이 역사가 그 당시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루마니아가 지리적으로도 좀 가깝고 독일이랑 경제면으로도 연관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공산권이 몰락한 후에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뭐 이런 회사들, 뭐 다국적 회사들이 굉장히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그런 이네스 같은 그런 글로벌한 컨설턴트 일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래요, 루마니아가.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 영화가 왜 루마니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보면 또 그 헨nem베르크 그분이 초반에 이네스가 그 원천회사 사장. 네네. 이네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네스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루마니아 직원들이 물어봤을 때 뭐 외부 업체에다가 하청 맡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그 루마니아에 있는 그 회사의 사장이 굉장히 언짢은 기색을 나타내잖아요. 마치 외부 회사에 일을 주는 게 마지막 보루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 마냥. 근데 저는 맞아요. 그렇게 내는 반응도 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갔던 게 일단 루마니아인들이고 다른 다국적 이런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 혹은 우리나라 회사에 관련된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반감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노랑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이 또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 장면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그러니까 그 뒤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컨설팅이라는 일이 그 사장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책임 회피를 하는데 컨설팅 회사가 그 회사 대신 책임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 뭐 해고를 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뭐 부서 정리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뭔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살 만한 그런 일인데 이제 컨설팅 회사가 와서 그러니까 사장이 이건 결정한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처음부터 아웃소싱을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장 입장에서 내가 그거 감추려고 그쵸. 너네들 고용했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약간 이미지 메이킹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긴 그게 더 말이 맞긴 하네요. 근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사장도 사장이지만 그 밑에 직원들 그분들은 진짜 완전 루마니아 사람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뭔가 물론 당연히 수치상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니스한테 질문을 하고 회의적으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감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얘기 듣고 뭐 그쵸. 너무 이게 심하게 작용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이니스가 결국 하려는 일도 현재 고용된 루마니아인들을 해고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이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식민, 피식민 관계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벗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는 벗어났을 수 있겠죠. 루마니아에 국가가 있고, 자신들 국가 일은 국민들이 결정을 정치적 하고. 주권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뭔가 지금은 이렇게 식민을 하는 어떤 독일 나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식민 지배를 당하는 어떤 억울한 그런 국민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악이 있는 게 아닌데 뭔가 이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경제적인 관계죠. 그게 뭔가 원인을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어디가 도대체 착취를 하는 건지 원인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착취는 존재하는 그런 그치만 더 복잡해진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리허설 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모든 게 다 인간이 하고 인간이 만든 합법, 불법이라는 게 다 인위적인 거잖아요. 식민지 시대 당시에는 힘 있는 나라가 군사를 키워서 옆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게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국제법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런 게 불법도 아니었을 뿐더러 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식민지를 만들었고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이 피식민지였죠. 몇몇이 식민지를 하는 국가였을 뿐이고. 근데 되게 봤을 때 이제 와서는 이젠 그런 게 다 불법이고 눈에 보이는 악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묘하게 악인지 악이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합법이 되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너희 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에게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빠? 우리는 경제,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것뿐이야. 여기에 악이나 선 같은 가치 판단을 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 라고 반문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또 다르죠. 그때 당시 처음에 이런 것들이 막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물론 태클은 걸었죠. 사람이 너무 수치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했겠지만 딴지를 걸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딴지를 걸 여지가 없죠. 국제회사가 와서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저는 그것도 시대가 지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세대 아니면 바로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힘이 적고 그렇죠. 곡 중에서도 계속 빈프레드가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다고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얘기도 해야죠. 68 혁명에 대한 얘기랑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렇죠. 얘기. 세대가 뭐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세 가지 세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노랑 그쵸. 씨가 리허설 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지만 이제 초반에 할머니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빈프리드의 어머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은 나치에 동조했던 그런 세대였던 것이고 그게 좀 나타나는 게 마지막에 장례식 때 어떤 음악을 틀었나 봐요. 근데 저 사람들 저 노래 말고 이 노래 틀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했다. 흑인이었는데도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흑인은 보통 싫어했다라는 말이고 좀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그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치 세대고 그리고 68혁명이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나치 세대들에게 9세대였던 나치 세대들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가 그 세대랑 다른 세대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운동이니까 68혁명은 사실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쵸. 영향을 끼쳤고 독일에도 그렇게 반나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나아간 거죠. 그래서 독일 68혁명을 보면 보통 그 젊은 세대가 윗세대한테 비판을 가하는 거죠. 왜 그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이걸 막지 않았냐고, 왜 여기에 비판하지 않았냐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데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배경이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68혁명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해주실까요? 누가? 그래도 우리 중에 철학과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하고 빌리 브란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빌리 브란트 얘기도 하면서 그래도 간단한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얘기가 뭐지? 뭐 왜 일어났고 68혁명이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지금 녹음하는데 쓰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아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뭐 이런 구호들. 대표적 구호가 뭐 그런 거 있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조금 68혁명이란 배경 같은 거를 살펴보면 막 이거는 너무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있어요? 그거 다 뭔지도 모르는데 나도? 저도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좀 되게 어디서 저도 지식의 넉마주의를 하다가 만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조금 비판 철학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많지만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분이 아도르노라는 분인데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네 그런 분들이죠. 잘은 모릅니다. 저도 근데 계몽의 변증법 그 책 딱 한 번 읽어봤을 뿐인데 그냥 변증법 정반 합해서 좋은 사회가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변증법이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혁과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대학생 위주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신좌파 그쵸 신좌파적인 운동 이런 걸로 최대한 잘은 모르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장애인이라던가 여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같은 걸 좀 더 강조한 그쵸. 그런 운동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 뭐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인권에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유롭게 뭐 성적인 자유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 유럽은 좀 더 자유롭다 뭐 그리고 뭔가 낭만이 있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이때 형성된 것이고 그 빌리 브란트 얘기도 뭐 아까 들었는데 뭐 이건 영화에도 아버지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빌리잖아요. 네.
그게 아마도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그 사람을 딴 것일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독일은 보통 나치 청산을 되게 깔끔하게 했다고 알고 일본과 정말 그쵸, 완전 대비죠. 일본과 적대적으로. 근데 이게 좀 나치 청산을 하고 그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거기 가서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쵸, 총리. 브란트. 당시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죠. 그 비가 오는데 무릎을 꿇었죠. 그 사람을 좀 계기로 나치 청산을 좀 더 했던? 그렇죠. 맞나요? 근데 그 사건이 심지어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 1970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촉발을 시켜준 게 바로 68 혁명에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뭐 저도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68 혁명 이전까지는 독일도 그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까 노랑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나서부터 전 세계가 정말 감동의 물결에 왔던 것이고 그래서 키우던 그 빌리라는 개가 죽은 건 그래서 할머니도 나중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치 세대는 이미 지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68혁명 세대를 대표하는 빈프레드도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보면 빈프레드가 이네스에게 계속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너는 행복하니?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질문들도 어쩌면 68혁명 세대가 지닌 정신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좀 더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뭐 자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우리도 거의 그 세대 그 세대가 좀 뒤긴 하지만 완전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뭐 사랑과 자유 뭐 그 노래 부르잖아요. 휘트니 휴스턴의 더 Greatest Love of All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 가사가 뭐 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걸 믿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자유롭게 두고 뭐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런 뭐 인생의 행복이니 인생이 중요한 것이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막 다 파업을 하고 막 이렇게 사회운동을 한 다음에 잘 취직을 해서 먹고 살고 은퇴 보장돼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되는 우리나라죠. 그쵸. 근데 우리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에서 우린 취직도 안 되고 이니스는 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쵸. 이렇게 경쟁에 어릴 때부터 경쟁에 휩싸여가지고 이미 과포화 상태에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바꿔보자면 빈프레드가 딱 우리도 6.25 끝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베이비 붐 시대도 있었고 IMF 당시 90년대 후반쯤에는 다들 사회운동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학생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민주화운동. 그쵸. 민주화운동을 안 한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학생이라면 물론 요즘 교수님들 중에는 나는 지금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을 안 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던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물어보니까 다 한 번쯤은 그런 자리에 나가봤던 분들인데 결국 돌아와서 취직을 다들 했어요. 뭐 취직을 했다는 게 당시에 있었던 뭐 68혁명 세대나 뭐 아니면은 그 4.19 혁명 세대라든가 뭐 그런 세대들이 타협을 봤다라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여전히 나중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쵸. 보다라기보다는 그것도 하고 근데 남는 여유가 있어서 그쵸. 그 이외의 삶을 고민할 수 있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노랑 씨도 말했듯이 신자유주의 세대의 그런 아직도 그 기류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영국 대처 총리부터 아마 시작돼서 정말 민영화 뭐 경제적 효율성 이런 걸 엄청 강조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완전히. 그래서
저도 저희 세대가 더 여유가 없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세대가 갓난 아이들이 더 많이 안 죽고 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자랐을지언정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취업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비교적 우리는 그러니까 힘들고. 이네스가 막 그런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런 뭐 사람들이 잘릴 것을 다 뻔히 보면서도 이네스는 되게 냉정하게 대하고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로 누군가는 실직을 할 것이고 뭐. 근데 그런 거를 이네스도 알지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네스도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네스가 발톱을 다치잖아요. 아, 네. 그 근데 장면. 발톱을 찧어서 다쳤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하이힐을. 그 뽑잖아요, 발톱을. 그죠. 그니까 그게 별건 아닌데 발톱을 한번 찧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발톱이 그렇게 핏물이 고여요. 그게 그러니까 안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근데 발톱은 이렇게 우리 살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 피가 나오지 않고 계속 고이는 거죠. 그럼 땡땡 불어요 이게. 그거를 피를 빼줘야 되거든요. 죽은 피를. 그래서 발톱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빼야 되거든요. 근데 빼기 이전에 빼면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그때 바늘로 찔러서 피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탁 찌르는 순간 피가 너무 많이 고이서 탁 터진 거죠. 그 장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블라우스를 그쵸. 베려서 그래서 앙카 앙카. 비서랑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프면 좀 얘가 병원도 갈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미루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따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죠. 생각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그거 하나 따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부인까지 접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인간적인데 어떤 일을 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간성, 자신의 개인적인 삶까지 다 거기다 끌어바쳐야 내가 겨우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이네스 인간관계를 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보면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사실 직장 동료인데 그냥 정말 서로가 너무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애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일 얘기하고 그냥 파트너십이죠, 진짜. 그냥 진짜 파트너 느낌으로 정말 둘이 그 사랑을 나누지도 않지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뭔가 기괴하고 혼자 각자 하고 이런 느낌이고 여전히 이네스 표정은 아까 원정 씨가 말씀하셨던 그 표정 그대로였고 그리고 이네스가 뭐 여자인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해서 바에 갔을 때도 그 아버지 토니 에드만이라고 말하고 맞나? 그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도 친구라고 하지만 계속 그래서 그 사장 나도 파티에 초대하겠다 맞아요. 뭐 일정이 어떻게 됐는데 맞아. 이런 정보 교환하고 있고 흰냄말 아직 안 갔어? 우리한테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와 나누는 그런 감정 교류가 전혀 아니라고 느꼈는데 항상 그런 사람들 틈에서 맞아요.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네스가. 맞아요. 그리고 마약 하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계란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즉각적인 쾌락 그쵸. 그 정도만 딱 취하고 빨리 끝나고 이젠 쾌락도 천천히 즐길 시간도 없는 거야. 쾌락도 빨리, 일도 빨리, 관계도 빨리, 모든 걸 빨리 해야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라난 이니에스랑 노래 부르면서 함께 사회 개혁을 노래했던 빈프레드가 둘이 아버지와 딸이라도 이해를 할 수는 절대 없죠. 그래서 이 세대 둘이 정말 우리도 지금 많이들 겪는 일이지만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게 참 저도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편해지는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부모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만 생각을 할 때는 너무 막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뭔가 그런 거였는데 좀 크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세대에 자랐고 저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이 세대에 자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오히려 뭐 별로 슬플 게 줄어들고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서 저는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면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다. 완전 개인적인 아니, 상황도 근데 아니고 뭐 오히려 재밌기도 한 것 같고 그 맥락을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는 한 점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보는 게 그냥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막 이렇게 아 이래서 이런 거지 막 나는 이런 배경이지 하는 건 즐겁지만 문제는 그 부딪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제가 따로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나와 달라. 그래서 너는 너 잘 살아, 나는 나 알아서 잘 살게. 이렇게만 끝낼 수 있는 맞아. 현실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뭐 여긴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상징되었지만 현실에서 뭐 정치적인 갈등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서로 너무 다른 가치관이고 이해는 하는데 난 저렇게 살기 싫거나 살 수 없는 이런 입장들이니까 그게 대화가 그리고 아무리 시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도라고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사회에 부딪히니까 문제인 네, 거지. 사회의 지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러면 그때 적어도 대화는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싸울 수는 없으니까 뭐 주먹을 쥐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대화를 해도 안 통하는 걸 알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진짜 막 주먹이 쥐어진다든가. 근데 그때 그 분노는 정말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화해할 수 있겠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아까 항상 저는 조금 이상을 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불가능할 걸 알아요. 저는 세대 간에 절대 화해도 안 되고 이해조차 불가능할 거고 이해의 순간은 정말 섬광처럼 짧을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반목과 대립의 길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저는 마음으로는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했지만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은 나랑 너무나 달라. 우리가 같은 언어와 같은 나라에서 자랐다 해도 절대 말이 안 통해. 똑같은 한글을 하는데 진짜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이 답답함 때문에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있는데 뭔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막 입안에서 도는 거예요. 욕과 이 폭력성이. 저는 주로 그냥 체념이었던 것 같아요. 체념하고 그냥 최대한 말 안 하려 하고 그냥 저는 제대로 살겠지. 하지만 저도 절대 제 주장 안 굽히고 그냥 조용히 체념하는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경험이 결부되어서 이렇게 감정이 솟아오긴 하지만 막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장면들이 영화에 겹쳐지면서 이니에스를 너무 아무래도 제 세대랑 더 가까우니까 더더욱 이니에스한테만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빈프레를 미워하거나 이 캐릭터를 싫어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짜증이 나는 거죠. 알지만. 그러니까 세대 갈등에서 더 이 영화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는 지금 68혁명 세대와 신자유주의 세대를 얘기하는데 저도 후배 씨랑 노랑 씨랑 같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저도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 뭐 희망, 뭐 평화, 평등, 사랑 다 좋은데 그거 어떻게 이룰 거냐고
사실 이 영화들 보면은 결국 좀 무력하잖아요. 빈프레드가. 그렇죠. 그리고 68혁명 세대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향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대에 왔는데 아니 나도 이네스처럼 여기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산다는 것? 우리 세대들과 저 윗세대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면서 가끔 포옹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러니까 좀 세대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네스의 직업이 보여주는 그 현재 사회 시스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뭐 유럽에는 당연히 여전히 68세대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저도 좀 그런데 그런 뭐 자유, 이상, 사랑, 평화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싫은 것들 사회는 진짜로 이렇다. 그리고 뭐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 혹은 뭐 빈프리트 같은 제가 뭐 빈프리트랑 완전히 동일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보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정하면 이유로. 자기가 어떤 이루려고 했던 가치가 결국엔 구현되지 못했고 자신의 세대들이 했던 혁명이랄까 운동 뭐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들은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어떤 자유나 이상을 쫓는 게 근데 저는 뭐 그걸 어떻게 이루지?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건 항상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게 현실이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나아야 할 그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에서 근데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고 저들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다. 뭐 이게 약간 다음 코너처럼 되어버렸는데 저한테는 그런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가. 역시 인생은 실전이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뭔가 갑자기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기도 해서 한 거긴 한데 그냥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마렌 감독님이 그 어디선가 밝혔다시피 빈프리드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습을 본단 좀 이렇게 자전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네스가 등장한다는 거는 딸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을 투영을 완전히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올해 46의 그런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쪽 세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네스 세대 그러니까 지금 노랑 씨가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가치와 이상은 알겠는데 나도 존중을 하지만 우리 삶이 현재 이래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이 영화가 저희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노랑 씨는 뭐 어떻게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원래 뭐 항상 품고 있고 뭐 그거는 여기서 뭐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빨리 지쳐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 적이 많아서. 근데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이 영화가 또 짜증 났거든요. 빈프레드처럼 약간 그게 뭔가 사실 이거 자유 평등 뭐 68세대가 말하는 그 이상 좋은 거는 말 안 해줘도 이미 알거든요. 이미 아는데 그걸 빈프레드가 여기서 약간 자기는 그걸 말하는 것만으로 이미 자기는 할 의무를 다했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딸한테 뭐 행복하니 뭐 인생에 중요한 게 뭐니? 라고 의문은 던져주는데 이거 사실 이네스도 아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고 그럼 만약 얘가 이 컨설턴트 직업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 대안은 어떡할 거예요? 직업을 당장 그만두면 누가 돈을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말을 안 해주고 계속 그런 자기는 너에게 가르침을 준다, 막 가끔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짜증이 났는데 이 영화도 물론 저한테도 물어보면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래서 그렇게 문제점을 던져주고 끝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자체도 이 영화도 마치 이네스에게 그렇게 간간히 생각할 거리를 주는 빈프레드처럼 우리에게 그걸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난 왜 살지? 물론 맨날 하는 생각이긴 한데 항상 가끔씩 하는 거였지만 이번에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 나 왜 살지? 나 대학에 왜 왔지? 나 취직 왜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뭐 옛날에 뭐 왜 뭐 되고 싶은지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네스 같은 삶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꿈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쁘게 살고 내가 혼자 저는 아까 혼자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왜 대학에 왔고 왜 일자리를 구했고 왜 살지라는 거를 고민해본 결과 그냥 정확하게 답을 내봤지만 그냥 혼자 자립하기 위해서라는 나 혼자서 살려고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 오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대학을 오고 취직을 하려는 이유가 뭐 노동에서 자아실현을 찾고 뭐 대학에서 진리를 찾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빨리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로 한번 존재해보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떨까?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 노랑 씨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어떤 소설의 챕터가 역대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챕터인 거지. 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대통령 챕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은 알아서 뭐 누구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데 그 대통령 챕터가 바뀌어질 때마다 그 삶이 그 대통령들이 하는 정책처럼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무리 내가 이 집에서 나오고 우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아도 결국은 나는 어떤 또 하나의 큰 거에서 부품처럼 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냥 오늘 내내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개인으로 살아도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후배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 그런 정책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사회의 모습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과 그 사람의 감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세대로 보면 저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공통적인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달라도 같은 시대에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은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렇게 뭐 소속감?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속감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독창적이고 뭐 그런 감성 뭐 그런 새로운 상상력 이런 영화를 그런 것보다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이 영화가 좋다는 거죠. 그쵸. 좋아요. 저 이쯤 했으면 이제 슬슬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뭐 다들 많이 말은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랑부터 할까요? 저는 뭐 아까 전에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빈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고 뭔가 이상적인 삶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막 마르크스, 막 사르트르 이런 거 그 원전을 읽은 건 아니고 막 철학 콘서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 철학가 그런 거 읽으면서 되게 좋아하고 윤리 수업 들으면서 막 운 적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 사르트르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뭔가 사르트는 좀 현대 서상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학교에서 당하고 이 사회에서 느꼈던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불합리함 그런 것들이 설명해 준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막 다른 친구 한 명도 막 그때 같이 울어가지고 진짜? 수업 끝나고 같이 뭐야. 뒤에 가서 끌어안고 울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좀 부러워. 그런 것들이 좋았고 저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삶이 있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일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 라고 많이 좀 생각을 했죠.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식으로. 사실 뭐 그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지금 사회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좀 빈프리트가 이네스가 내 딸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빈프리트한테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저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긴 한데 어떤 가치의 입장에서는 빈프리트한테 더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네스의 삶을 아빠가 따라가면서 봤던 것처럼 이네스의 삶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아 정말 쉽지 않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 정말 복잡한 일이구나. 이게 내가 뭐 이 이상이 있고 뭐 이거대로 살지 않으면 뭐 나쁜 삶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복잡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잘 보여주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군. 은정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뭐 세대나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 봐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어차피 서로 너무 잘 지낼 수 없는 사이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런 태도를 가지는지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근데 그런 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이해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 왜 저러는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저는 이네스 입장에서 봤어서 뭐 빈프레드의 행동들이 저는 정말 싫을 때도 있었고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납득은 되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쓸쓸해?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정말 우리 인생은 흐름이다. 계속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서 감정적인 골이 이렇게 널뛰기를 치는 심판은 정말 순간이구나. 결국 우리가 울고 웃고 하던 다음 바로 오는 거는 또 나 혼자 있을 때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표정에 내가 할 일들 하다가 그냥 그런 어떤 쌓인 곡선에 계속 반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거였고 왜냐면은 저는 항상 절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포옹 장면이 그렇게 다시금 똑같이 흘러가는 걸 보고 아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맞다. 진짜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난 연인들이 막 포옹을 하고 막 진짜 우리 이렇게 만났지 이런 것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금방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뭐 적어도 뭐 하루 갈 수도 있겠지만 한두 시간 만에 너무 또 익숙해지고 다음에 뭐 먹지 뭐 할지 이런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느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개인적인 걸로 결부가 되네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거는 뭐 두 세대 간의 갈등, 6.8혁명이든 뭐 신자유주의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왜 부딪힐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난 이제 신자유주의 안에 던져졌는데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좀 이 영화에서 말하려는 의도한 주제의식과는 조금 벗어났을지 몰라도 계속 그게 생각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네스가 하는 생각도 결국엔 그런 그렇죠. 생각이니까. 물론 이네스는 돈은 잘 벌고 잘 살겠죠. 아마 잘 그런 창창한 인물은 사람. 잘 살 거야. 걱정되진 않아요. 맞아요. 네 문제는 나지. 근데 나야. 나는 살아야지. 근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새 안 하는 것 같고. 다음 코너 할까요? 네. 왜 이렇게 암울해지지? 저희 다음 코너 당신을 위한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저 문화학 처음 공부했을 때 그리고 철학자들 몇 명 공부했을 때 느꼈던 뭔가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진짜 바꿀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노랑 씨는 아마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윤리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따위라뇨. 전 그때 아니 그때라고 그때 입장에서 말할게요. 윤리 사상 따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하지 않으면 될 과목이었고 저에겐 전혀 중요치 않은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뒤늦게 저는 이제 한 20대 중반 넘어서 공부를 뒤늦게 하고서 새롭게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 금방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받으면서 주기가 금방 짧아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전율했던 주기를.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전율하고 있을 잔인하다, 저랑 진짜.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빠져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치면은 그 5, 6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빠져나오면 더 좋은 건가 싶긴 한데 그쵸, 모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윤호였어요. 윤호. 윤호? 윤리 덕후. 윤리 오덕. 윤리 오덕? 윤오. 응. 윤리 오덕이었어요. 그 난 정도로. 모르겠어. 윤호의 진짜 마음. 이소라의 노래 모르시나요? 여하튼. 아무튼 그 정도로 좋아하고 막 저 고등학교 때 이상형이 정약용이었거든요. 와, 나 이거 정약용 들어. 선생님이 근데 가끔 있어요. 정조덕후랑 정약용 덕후게. 진짜? 정약용 선생님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있어. 하셨대요. 막 원래 제가 그 근현대사랑 윤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원래 근현대사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역사 되게 좋아해서.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윤리로 바꿨거든요. 나는 평생 알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 전율에 정말 긴 시간 빠져있다가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구나. 그건 뭐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살 것 같긴 한데 네. 잔인하다 진짜.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그런 전율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저 형이상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형이상학이 뭐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 윤리 자체가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윤리는 형이상학이 뭔지 알고 얘기하세요 저기? 어머 철학과. 잠시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만약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더 이런 거에 깊이 빠졌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인생이 삶이 진짜 이상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뒤늦게 접했고 그렇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제 또래 애들 이제 막 여의도에서 금융 일을 하고 벌써부터 몇 억짜리 계약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와서 마르크스와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하버마스나 마르쿠제 얘기를 들으면서 전율을 했던 내가 바로 지금 현실 바로 내 뒤에서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난 돌이켜보면 여전히 전율할 수 있는데 내 앞에 이미 그네들이 서 있어. 그리고 토니 에드만이 또 직격탄을 날린 거지. 그래서 그래도 일단 현실을 바로 알고 여전히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나온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기왕 이런 것도 빨리 보면서 동시대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빠져 있을 수 있었던 게 뭔가 저한테는 나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었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그리고 뭐 2시간 안에 끝나기 위해서 제가 빨리 말을 했는데 저는 뭐 후배 씨가 처음에 근황 때 말했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영화를 많이 못 봤고 이 영화도 사실 최근에 너무 일이 많아서 좀 급하게 봤는데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68혁명, 뭐 신자유주의, 뭐 아니면 독일과 루마니아라던가 이런 거를 노랑 씨는 조사를 해오셨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도예요. 근데 68혁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다 같이 반성합시다. 진짜 반성해야 돼. 그래서 정말 사회에 관심 많고 좀 영화 파고들어서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너무 말이 길었군요. 아닙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아니 다 누구에게나 잘못은 없어. 잘못은 어느 별에 있든지. 노랑 씨의 당신을 위한 영화관을. 저는 이 얘기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리허설 때 얘기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나다니엘 블레이크랑 연결해서 보려는 시선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다니엘 블레이크는 이 같은 시대에 좀 더 하층민의 삶을 보여주고 이거는 좀 중산층 가정의 모습인데 똑같이 말하는 이 두 영화가 함께 지시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브레이크를 멈출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세계화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이라고들 얘기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뭔가 진짜 정말 못 멈춘다? 어떻게 하지? 아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상을 어떻게 구현하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그거를 근데 한편으로 떨어져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전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이런 정말 현실을 지금 딱 현실 이거를 얘기하는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 대단하잖아요, 이 감독의. 근데 이제 나는 이 세계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너의 세계야. 저는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 항상 이 얘기 온정 씨랑 맨날 얘기해요. 맨날 저한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나는 이렇게 타협하면 나는 그래도 아니 뭘 그래도 어느 날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그 얘기만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 그럼 저는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노랑 씨는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그냥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실 인식 좀 다들 했으면 좋겠고. 알고는 있어야죠. 좀 뭔가 대책 없이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사람들 보면은 다 깡그리 부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쵸. 제가 보여주고 맞아요. 싶다고 했던 게 그 말이었고, 어쨌든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나 기관차 같은 게 멈추려면 그것보다 더 질량이 거대한 것들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탈을, 기차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해서 뒤집혀 놓거나. 근데 그게 다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인지. 근데 저는 그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어떤 단절보다는 나치 세대와 68혁명 세대와 그 이네스가 그 나치 할머니의 모자를 쓰고 아버지의 틀을 낀 것처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조금씩 나아져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단절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아까 말하신 비유대로 하자면 그냥 연시라던가 아니면 사회에서 좀 바람직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시가 그런 거예요? 연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잘 바람을 담아서 그래서 기차에 이렇게 줄 연결해서 여러 개 짐이 이렇게 뒤에서 끌어가지고 멈추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본인의 무기력함과는 사뭇 다른 바람이네요. 제가 그 무거움 중 하나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녹음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즐거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했다시피 오늘 힐링이 되길 바랬는데 또 나름대로 저는 제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긴 어디가 우리 집인데. 그랬다니 다행이네요. 네, 고마워요. 저희는 정말 할 말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2시간도 부족해요, 저 사실.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노랑 씨랑 끝나고 윤리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윤호와의 윤호의 진짜 마음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윤호밖에 모르는데 나는. 아니 윤리 오덕의 진짜 마음. 아니 이소라 씨 영광 검색어에 윤호도 있다고. 윤호가 대체 누구냐고. 그게 뭐예요? 노래 가사에 윤호 씨가 나와서. 진짜요? 나야 나. 노랑 씨. 윤호. 노랑 씨는 오늘 녹음 어땠나요? 저는 뭔가 내가 좀 더 정리를 해왔었어야 되는데 항상 아쉽죠? 근데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하기엔 아직 너무 우리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직장인이었으면 좀 더 살로 와닿긴 했겠죠.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는 확실히 풍부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해봅니다. 대학생 신분에서 얘기해봤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말로 정리를 해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죠. 그쵸 이런 아쉬움 근데 아쉬움이 참 항상 있지만 이번 너무 큰 것 같아서 너무 자괴감이 들고 지금 괴롭네요. 자괴감 들고 괴로우시니까 자괴감이 어쨌든 오늘 녹음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다들 감사드리고 클로징 멘트 노랑 씨가 하면서 오늘의 아쉬움을 좀 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